사람은 결국 자기가 사랑한 것을 통해 상처받는다. 그녀가 떠난 자리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았다. 사람은 2번 죽는다. 한 번은 숨이 멎을 때, 또 한 번은 누군가의 마음에서 완전히 잊힐 때. 사랑은 언젠가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사랑을 시작한다. 어떤 슬픔은 시간이 지나도 옅어지지 않는다. 단지 우리는 그 옆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법을 배울 뿐이다. 인간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순간 그 관계가 언젠가 끝날 수도 있다는 운명을 안고 있죠. 헤어짐이나 죽음으로 인한 상실과 그리움은 우리가 살면서 겪어야 할 필연입니다. 상실은 인간 존재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죠.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루키는 모든 만남은 이별의 씨앗을 품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신분석가인 프로이트는 상실 후에 겪는 애도와 우울을 구별했습니다. 애도와 우울은 어떻게 다를까요? 애도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반응이지만 우울은 병리적인 반응으로 병적인 우울감이죠. 사랑하는 사람이나 중요한 대상을 잃었을 때 자아는 현실 원칙에 따라서 그 상실을 인식하고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그 대상을 자아에서 분리해냅니다. 상실을 겪고 고통을 거치지만 결국에는 현실과 다시 접속하면서 회복이 되죠. 이 때문에 프로이트는 애도와 우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도는 상실된 대상을 놓아주는 시간에 따른 작업이다. 우울은 대상의 상실이 아니라 자아의 상실이다. 왜 그는 우울과 애도가 다르다고 말했을까요? 우울은 병리적인 우울감으로 겉보기엔 애도와 비슷하지만 자신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차이가 있죠. 그는 멜랑콜리에 빠진 환자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애도와의 결정적인 차이죠. 우울은 무의식적 상실에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를 상실된 대상의 그림자가 자아 위에 들이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외부에서 상실된 대상이 자기 내부로 침투해서 자아를 뒤덮고 지배하는 것이 우울이죠. 잃어버린 대상이 자기 안으로 내면화되면서 자기 비하와 자책감,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느낌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느낌적인 느낌으로 자아는 잃은 대상을 놓지 못하고 자기 내부에서 그 대상을 공격하죠. 이 때문에 우울은 애도와는 다르게 자기 파괴적인 성향을 띨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애도에서는 세상이 가난하고 비어있는 듯 느껴진다. 반면 멜랑콜리에서는 자아 그 자체가 가난하고 공허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우울감은 상실감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체가 무가치해졌다는 감정입니다. 우울은 외부 대상의 상실을 자기 내부로 끌어들여서 자기가 상실된 것처럼 느끼는 병적인 상태임을 느낄 수 있죠. 프로이트는 자기 비난은 실제로는 사랑했던 대상에게 향해야 할 비난이지만 그것이 자신의 자아로 옮겨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우울이 타인을 잃고 슬퍼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신을 벌주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우울증이 자기 비하와 자살 충동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경향은 이렇게 외부의 상실을 내부로 끌어들여서 자신의 내부를 공격하는 데 핵심이 있죠. 프로이트가 본 상실은 단순히 인생에서 무언가가 사라지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라짐에 대한 자아의 반응이며 자아가 처리해야 할 과정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런 상실을 심리적인 에너지인 리비도의 재분배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한때 리비도를 집중했던 소중한 대상을 잃게 되면 그 에너지를 다시 어디에 배분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는 자아는 상실을 겪으며 자기 안의 사랑 에너지를 철회하고 재배치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것이 성공하면 애도, 그것이 실패하면 멜랑콜리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현실 검증을 통해서 사랑하는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대상에 대한 모든 리비도를 철회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애도의 핵심 작업이죠. 현실을 받아들이고 감정 에너지의 분리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프로이트는 이 과정을 리비도가 대상에 결속되어 있는 모든 기억과 기대는 하나씩 떠올려지고 강한 감정으로 충전된 후 그 대상에서 분리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애도가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이 때문이죠. 사랑의 에너지를 서서히 떼어내는 작업을 해야 하기에 바로 회복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회수되어야 합니다. 애도의 작업이 완료되면 자아는 다시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죠. 자아는 더 이상 그 상실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 멜랑콜리에서는 대상의 상실이 의식에서 철회되지 않고 억제됩니다. 이것은 애도와는 다르죠. 자신의 삶에서 상실된 대상으로부터 리비도를 회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감정을 자아의 내부로 향하게 하는 병리적인 우울의 성향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울감과 자기 비하, 자살 충동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보여주죠. 하루키의 소설 상실의 시대의 나오코는 우울의 상태에 가까운 반응을 보입니다. 나오코는 상실의 슬픔을 명확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그 고통을 자신 안에 가두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파괴하려 하죠. 키즈키가 죽은 후 나오코는 키즈키는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아무 말도 없이. 나는 그 이후로 시간 속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대상의 부재가 자아 전체를 잠식하는 상태죠. 키즈키의 죽음을 명확하게 애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은 키즈키를 자신 안에 내면화하면서 그 상실은 자신의 결함으로 바뀝니다. 이는 우울, 즉 멜랑콜리의 전형적인 반응이죠. 나오코는 죽은 대상을 놓아주는 대신 그와 함께 자신도 사라졌다고 느낍니다. 그녀는 정신적인 붕괴를 겪죠. 와타나베에게도 자신이 정상적인 사랑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프로이트가 말한 애도는 상실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고 우울은 상실에 대한 인식이 모호하거나 불투명합니다. 애도는 시간이 걸리지만 상실 대상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해내죠. 우울은 상실한 대상을 분리하지 못하고 자아 내부에서의 자기 비하와 자기 공격이 계속됩니다. 이렇게 되면 애도하는 자아는 회복하고 다시 자신의 리비도를 다른 사람이나 일, 예술이나 창작 등에 재배치하지만 우울은 자기를 공격하고 무기력해지죠. 애도하는 자아는 손상되지 않고 다시 건강한 정신을 회복할 수 있지만 우울한 자아는 점점 약화되면서 침체된다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해변의 카프카에서는 우울에서 애도로 나아가는 여정이 그려집니다. 카프카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누이를 잃고 아버지 밑에서 사랑 없이 자라납니다. 그는 나는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누구에게서 버림받은 기분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카프카는 처음에는 우울의 상태를 보이지만 사라진 어머니의 대체자처럼 나타난 사에키 씨와의 만남을 통해 상실을 명확하게 직면하고 애도를 수행하게 되죠. 그는 나는 사에키 씨에게서 어머니의 그림자를 보았고 그녀를 통해서만 나의 과거와 화해할 수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하루키의 세계에서 상실은 자아의 붕괴와 재형성의 계기입니다. 프로이트는 애도가 자아가 다시 살아가기 위한 작업이며 멜랑콜리는 자아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방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루키는 바로 이 경계선 위에서 인물들을 걷게 하면서 우리가 상실 이후에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질문하게 하죠.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죽음과 상실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핵심 구조를 드러내는 근본적인 경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고 자기 존재가 유한하다는 걸 알고 있죠. 그는 인간을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은 언젠가가 아닌 항상 내게 이미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죽음은 내 앞에 놓인 가능성 중 가장 극단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한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죽음을 인식할 수밖에 없고 죽음을 향해 열려있는 존재죠. 어느 누구도 나 대신 죽어줄 수 없고 이 죽음은 나만의 고유하고 단독적인 경험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나만의 고유한 실존을 드러내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고 세속적으로 살아갑니다. 하이데거는 이를 비본래적인 존재라고 불렀죠. 반대로 죽음을 직면하고 나만의 유한성과 고유성을 인식하면서 사는 존재 방식은 본래적인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인식을 할 때 진정한 나다움을 생각하게 되고, 이런 상실을 통해서 인간은 비로소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타인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나도 결국 이렇게 사라지겠구나 라는 강렬한 자각을 합니다. 하이데거는 세계와의 연관망 속에서 인간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사라질 때 그 사람과 얽혀있는 세계 전체가 붕괴되는 느낌을 받게 되죠. 이런 느낌은 죽음과 상실 앞에서 너무도 불완전하게 놓여있는 나 자신을 보며 나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게 합니다. 죽을 수 있다는 의식이야말로 우리가 진짜로 살아있게 만드는 긴장감이죠. 모든 인간관계에는 결국 끝이 있기에 오히려 모든 관계가 더 소중해집니다. 이 때문에 하이데거는 존재가 무와 마주함으로써 비로소 그 의미를 드러낸다고 말했죠. 많은 헤어짐과 죽음과 같은 상실은 우리에게 트라우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실은 사실 어떤 대상의 상실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일부의 상실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대상을 잃는 것은 그 대상을 통해 나를 구성해온 나의 일부를 잃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신분석가인 클라인은 인간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대상을 이미지나 감정의 형태로 자신의 내면에 저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 나의 자아 안에 포함된 중요한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사라지면 내 안의 일부분도 함께 붕괴하죠. 사랑하는 대상을 잃는다는 것은 오랫동안 애쓰며 유지해온 통합된 내 자아 구조 자체가 부분적으로 붕괴되는 일입니다. 한편 철학자였던 폴 리퀘르는 한 인간의 삶을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했죠. 그가 말하는 인간의 정체성은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구성되고 재해석되는 이야기적인 구조입니다. 내가 나라고 느끼는 감각은 삶에 대한 기억과 이야기 속에서 유지되죠. 이 때문에 기억이 없으면 정체성도 없으며,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은 내가 어떤 기억들을 품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인간은 이별과 상실, 타인의 죽음까지도 이야기로 통합해야만 나의 자아를 유지할 수 있죠. 한 인간은 기억을 해석하는 자이기에 상실을 겪은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기억이 재구성된 이야기로 자신의 자아를 구성하죠. 살면서 누군가를 잃었던 기억, 누군가와 헤어진 기억은 나의 감정과 태도, 가치관을 바꾸게 하고 이 기억 자체가 나의 일부가 됩니다. 리퀘르는 기억이 단지 과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만든다 라고 말했습니다. 치매를 겪는 환자들을 보면 기억이 사라지면서 자아도 흐릿해집니다. 이는 기억이 정체성의 기반이라는 리퀘르의 주장을 이해하게 해주죠. 하루키의 인물들이 과거의 상실을 끊임없이 말하려고 애쓰는 것도 상실한 기억을 통해서 자아를 회복하고 그 이야기로 자기 존재를 다시 엮으려는 시도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이야기로 구성하는 존재죠. 문제는 그 이야기 속엔 상실과 이별, 죽음과 고통도 함께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슬픈 기억은 인간이 삶을 지속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두려움을 안겨주기도 하죠. 하루키는 상실 후의 감정의 흐름을 막으려 하기보다는 음악으로, 글로, 일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하루키의 인물들은 상실을 직접 해결하지 않고도 그 상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혀나가죠. 비가 오는 날에는 그냥 조용한 재즈를 틀어놓고 뭔가를 해결하려 들지 않는 게 좋아. 슬픔은 손대면 더 무거워질 뿐이야. 나는 그저 걷는 수밖에 없었다.
슬픔이 사라질 때까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걷는 수밖에. 그녀는 사라졌지만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다시 커피를 끓이고 책을 펼치고 음악을 들었다. 무너지지 않는 법이 아니라 무너진 채로도 살아가는 법. 상실은 내 안에 남았지만 상실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릴 필요는 없죠. 아무 일도 없는 듯 모든 것이 변한 채로 상실을 겪은 후에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상실을 이겨낼 만큼 강하지 않아도 회복할 수 없어도 그저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일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